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금리 여파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내일을 위한 생활수칙 꼽아보는 지구생활 백석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설된 대통령 직속기구인데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강구를 목표로 국방혁신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이 사실상 좌장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김 전 장관이 여론 조작 관여, 그러니까 군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정부를 지지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건데요.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여론 조작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고 직권 남용 혐의 일부에 대해선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통령실은 국방부가 지난 20여 년간 3차례 정도 큰 국방개혁을 했고 그때마다 김관진 전 장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각기 다른 정부에서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낸 만큼 그 누구보다 전문성이 있다는 건데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군의 정치 관여로 유죄가 확정된 인물에게 국방개혁의 키를 맡기는 것이 정말 적절한 일일까요? 당장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로 정부가 면직을 추진하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네요. 그리고 또 메시지도 남기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첫 공식 일정, 취임 및 정부 출범 1주년 첫 공식 일정으로 오전 11시에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서 참배를 했는데요. 헌화, 분양한 후에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 번역에 책임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에 앞서서 오전 10시에 인스타그램에 글과 영상을 올렸는데요.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라고 썼습니다. 영상은 지난 1년을 돌아보는 2분 42초가량 분량인데 1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나열하는 이러한 방식이고요. 공식 페이스북에는 별다른 메시지 없이 이 영상을 또 똑같이 올려서 상당한 성과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진 않았는데 기자실을 대신 방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자들하고 이제 일일이 악수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방향이 잘못되거나 속도가 좀 빠르거나 늦다 싶을 때 좋은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 정부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새롭게 맞이하는 1년도 언론이 정확하게 잘 좀 짚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기자들 입장에서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나서 언론과의 접촉면이 넓어질 것이다. 소통이 더 자주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뭐 출근길 문답 계속 했었잖아요. 지금 뭐 중단한 지 한참 됐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를 했는데 충족이 안 됐으니까 네. 도어스태핑이 중단된 이후에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드는 것인지 소통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기자 질문을 했는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것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건 뭐 대통령의 마음에 달린 얘기일 텐데 사실 이것은 뭐 구체적인 답변은 아니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뭐 답변을 회피했다고 보는 게 정확한 얘기겠네요. 실행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애초에 도어스태핑하는 그 공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간을 원래 가벽으로 임시로 막은 다음에 뭐 네네. 문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완벽한 벽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자화자찬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언급을 한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 분위기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취임 1주년 보도자료를 이제 대통령실에 공개한 걸 보면은 안보, 공정, 국익, 국격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성과를 쭉 나열하는 그러한 자료를 쫙 주는 방식으로 성과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앞서 이 7일에도 유튜브에 취임 1주년 홍보 영상을 또 공개를 했는데 이 영상 내용도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또 정부기관 홍보 자료들도 이제 각 부처마다 쭉 나왔는데 뭐 최초, 최고 상상하기 어려웠던 어떤 변화 이런 이제 미사 여구들이 좀 나열된 방식이어서 네. 이 상당히 이제 성과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KTV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특집 방송 하나, 특별 기획 하나, 특별 생방송 하나 등을 막 3부작씩 해서 이렇게 좀 편성을 하고 방영 및 재방영을 하는 일정도 잡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비용이 4,068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는 1주년 다큐멘터리 제작비가 1,770만 원이어서 2배가 넘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뭐 그보다 앞선 이명박 정부의 경우는 730만 원 정도 들였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67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전 정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이 1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비용이 쓰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맞아서 정치권도 메시지를 내놨죠. 일단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 아무래도 거대 야당 때문에 할 일을 많이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지난 정부 출범 1년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 보완하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또 비정상적인 국가 시스템 하루빨리 정상으로 되돌려 놓도록 치열하게 개혁에 임하겠다 이렇게 썼는데요. 그러면서도 거대 야당 민주당이 지난 1년간 보여준 모습은 한마디로 선수의 손발을 묶어놓은 채 어디 한번 뛰어봐 하는 행태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선에 승리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당내 주요 인사들도 여러 가지 이제 방송이라든가 인터뷰 통해서 전 정권 비판 그리고 민주당 비판에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이고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 1년간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무너졌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취임사에서 했던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초심을 되새겨주기를 부탁한다. 지난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정의당의 경우에는 협치는커녕 대화도 없는 불통과 독선의 정치는 심판의 부메랑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되돌아갈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여연대를 비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참여연대가 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제 윤석열 정부 1년 교체해야 할 공직자 8인을 발표를 한 건데요. 네. 시민 4,813명이 복수 응답한 설문 이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체해야 할 공직자 1위로 꼽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응답의 뭐 69%가량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꼽았다는 것이고 이유는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고 위법적인 검수원복 시행령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뒤를 이은 게 김태우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순이었다라는 게 이 참여연대가 밝힌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따로 언론에 공지를 했습니다.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면서 더 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단체로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시민단체는 이런 입장 밝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게 이게 타당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중립적인 시민단체가 뭐 아니라는 인상 비평이야 뭐 평론가도 할 수 있고 정치인들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문재인 정부 때 그때 LH 직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 그 제기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엄청나게 큰 홍역을 치르기도 했었잖아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중립적이라는 기준은 뭔지 그리고 중립적인 그런 시민단체는 어디에 있는지 중립적인 시민단체 이 기준대로 하면은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도 들고요. 그 시민단체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사실 법무부 장관이 뭐 반론을 구체적으로 할 게 있으면 하되 겸허하게 또 받아들이는 모습도 필요한 것인데 성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편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칭찬하면 가만히 있고 비판하면 반박하면 글쎄요 한 장관이 참을성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 화제를 바꿔보죠. 하늘 양국의 경제단체가 합의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전경련하고 게이단련이 이 도쿄 게이단련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 열고 계획이랄까요, 일정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밝혔는데 일단 기금을 통한 공동 사업을 검토할 이 운영위원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하고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련 회장이 같이 맡기로 했다라는 건데요. 기금을 통해서 젊은 인재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반도체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등의 경제 안보 환경 정비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각각 10억 원 그리고 1억 엔 이렇게 그러니까 1억 엔이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두 단체가 각각 10억 원 정도의 금액을 출연을 해서 기금 운영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고 이 사업이 좀 확대가 되면 양국 기업의 동참을 요청할 방침인데 가장 관건은 이 미쓰비시 중공업 그리고 일본제철 등의 이 피고 기업들 그러니까 가해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전범 기업들의 참여에 대해서 게이단련 회장 이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이 설명을 했는데 개별 기업이 판단할 사안이다. 참여를 배제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도 이들이 참여할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입장을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수요 시위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만났던 것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대통령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는 나하고만 약속한 게 아니라 국민과도 약속하지 않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고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에 약속한 모든 것을 빨리 이행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용수 할머니의 경우에는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자라는 이 ICJ 회부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또 맡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겨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더불어 해서 여기에 대한 응답이 과연 있을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최영우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네요. 최영호 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다라면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날 징계 결정을 할 것으로 관측이 됐는데 오늘로 결정을 미룬 상태인 것이죠. 네. 좀 이따가 뭐 결과도 말씀드릴 텐데 네. 일단 8일 날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정치적 해법이 등장하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진 사퇴를 할 경우에는 이 사실이 또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시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태영호 의원이 자진 사퇴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이 해석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은 황정근 윤리위원장의 생각은 모르겠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사퇴하는 것만이 이 어떤 당 정부의 기대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와는 상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에 대한 사과는 안 했다. 뭐 이런 지적도 함께 받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한 명이 김재원 최고위원이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속보가 들어온 걸 보니까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사퇴를 했으니까 그런 것인지 뭐 3개월 당원권 정지를 결정을 했는데요. 네. 일단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여러 설명을 했는데 이들이 여러모로 설화를 일으키고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당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국민들의 어떤 그러한 어떤 활동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당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가 불가피했다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이제 예상되었던 반대요. 네. 국회 윤리부위원 이 국민의힘 윤리부위원장 맡고 있는 전주혜 의원의 경우에도 기자들과 만나서 이 태영호 의원의 정치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초 예상이 당원권 1년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서 아마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봉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태영호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니까 이 당권 정지 3개월을 통해서 사실은 총선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이 되면은 국민의힘 이름으로는 출마가 어려워지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진 사퇴가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재판에서도 그렇지만 정상 참작을 해서 태영호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정도 총선 출마가 가능한 징계를 주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실상의 사퇴 압박을 했는데 뭐 황정근 위원장의 발언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사퇴를 거부했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1년을 줘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러면 계산대로 태영호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게 되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총선에 출마가 안 되는 것이냐는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도 있겠는데 네.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이름으로 총선은 어렵겠죠. 그런데 지역구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아마도 차후에 당에 복귀하는 방안 등까지 열어놓고 아마 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이 그럼 되고 탈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태영호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좋은 지역구 아닙니까? 이 강남갑이라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경쟁이 치열할 걸로 보이는데 그 뭐 경선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이 징계 이력이 반영은 될 거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막 감점을 받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이 출마가 가능해지는 것이냐 지역구로 옮기는 것이냐 아직도 두 사람의 정치적인 앞길에는 여러 가지 이 장애물들이 남아있는 거여서 뭐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영호 의원의 빈자리는 그럼 보궐선거로 다시 선출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은 사퇴를 했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면은 전국에서 이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당원 직선이 아니라 예. 전국에서 이제 사퇴 후 일정 기간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선출하게 돼 있는데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이 일정 기간이라는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지만 이 당원 당규상으로는 전국위에서 선출을 해야 되지만 실제 선출을 언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분간 논의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의 입장은 아직 좀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김 전 최고위원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뭐 법적 대응 문제까지 얘기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건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는 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른바 이 쪼개기 후원 문제 이게 그 뭐 보좌관을 통해 가지고 언론에 흘러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게 좀 사태 파문이 좀 있었잖아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일단 지난 8일에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태영호 의원을 정치자금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지방의원 공천을 바라는 후보자들과 그 가족 지인 등으로부터 공천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취지였는데요. 네. 이 공수처는 이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건에 대해서 수사 일부에 배당했다라고 밝혀서 수사에 착수를 했다라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보도를 여러 가지를 보면은 태영호 의원이 이 쪼개기 후원 정황을 사전에 인지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한 그런 대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에게 법적인 처벌, 형사처벌 가능 여부는 사전에 인지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지금 이제 보도된 녹취의 내용을 보면은 이 후원금을
이 본인 가족의 이름 등 개인 정보를 같이 이제 넘겨주는 과정에서 이제 후원금을 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이름으로 입금을 했는지 등을 보고하는 내용이 메시지를 태영호 의원에게 보냈다는 내용 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네. 감안하면 태영호 의원이 미리 알았던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이제 가정이 가능한 거여서 그러니까 이러한 그 것들에 후원금을 대해서 낸 기초의원들이 공천을 결국은 다 받았더라. 근데 이렇게까지 알려주면 결국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아주 위법성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가성이 이제 확인이 네. 돼야 되는 거지. 대가가 확인이 되려면 돈을 그 사람이 냈다는 걸 태영호 의원이 알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게 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그런 것 같다라는 내용이 녹취에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결정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가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가상자산을 보유해 논란을 빚었던 김남국 의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드린다. 당이 구성한 조사단과 검증 방법 모두 수용하겠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를 통해서 김남국 의원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할 것을 권유하기로 결정을 했고 자체 조사팀을 꾸려서 문제가 있는지를 따로 규명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진상조사팀은 이제 내일 오전에 이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이후에 첫 모임을 갖기로 하는데요. 조사팀 팀장은 당 수석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이 담당을 하고요. 금융전문가로 평가되는 홍성국, 이용우, 김한규 의원 등이 합류를 했다라고 하고 이외에 외부에서 또 가상자산 전문가를 섭외해서 팀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계속 지금 추가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해명도 전부 다 해명한 게 아니라 계속 뭐 선택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지금 뒤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좀 조사 결과 좀 지켜봐야면 어떨까 싶고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 최다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더 좋은 미래가 입장을 냈는데요. 지금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제도상의 허점을 인식을 하고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코인 투자 여부 및 그 내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차원의 선제적 전수조사 이후에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조사도 추진을 하자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이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이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거에 더해서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하고 지금 이제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일부를 포함한 이러한 개정안을 5월 안에 신속히 처리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 계속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뭐 논평 등을 통해서 이 어물쩍 넘어가려는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들통난 거짓말 계속하지 말고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 내역을 전부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조목조목 김남국 의원의 그동안 해명에 대해서 의구심이 남는 부분들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금화를 했다, 이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숫자가 안 맞으니까 나중에 전세자금으로 또 이제 8억 원 추가 현금화했다라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의문이 여러 가지가 남고 또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으로 코인 투자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또 예금이 따로 또 9억 이상 불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불어난 예금이 이 확인되는 시점은 2021년인데 이거 시기가 맞지 않고 그 당시에 또 위믹스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 판매되기 전인 시점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서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공 모드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뭐 벌었다 이런 얘기를 또 추가로 얘기하기도 하던데 진짜 그만큼만 번 것인지에 대해서도 뭐 의문의 시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직도 바쁘실 텐데. 하여튼 가상화폐도 많이 투자한 것 같네요. 전업 투자자를 하는 게 어울리지 않았느냐라는 지금 지적도 있는 거거든요. 네. 상당히 지금 여러모로 어려워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구를 찾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30여 분간 만났는데 달빛 내륙철도 그러니까 이게 광주 송정부터 서대구를 잇는 이 철도를 조기 착공하자 이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였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두 사람이 영향력 있는 정치인 무게감 있는 중진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 정국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좀 합리적 선의의 경쟁이 정치의 본질인데 지금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치에 노련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화 타협으로 국회를 풀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대표 그리고 김기현 대표를 말하는 것이죠. 네.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국민의힘 내에서는 홍준표 시장도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일부 의원들이 또 그래요? 하고 있어서 네. 뭐 말만 하면 징계하면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바른 말이면은 좀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죠. 네. 양산에 찾아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났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일정 이후에 경남 양산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는데요. 뭐 당의 단합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고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화는 정치인에게 있어서 일종의 의무와도 같은 거다. 대화가 없으면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주는 윤석열 대통령을 에둘러서 비판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언론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로 거래 절벽에 내몰렸던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매매 거래가 늘고 가격 하락폭도 둔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빠르게 추락하던 집값이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것인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긴 한 겁니까? 네,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나 경기 남부권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1, 2, 3월 1분기에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하반기에 매물 가격이 크게 내렸었는데요. 가격이 급락한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되면서 거래량이 1분기에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것이고요. 네. 아무래도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나 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실수요자 대상으로는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지원도 내놓으면서 실수요 중심의 급매물 거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아파트 실거래 신고량을 보면 네. 지난해 하반기에는 월 한 500에서 800건 정도로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네. 올해 1월에는 1,400건대, 2, 3월에 2,000건대 후반으로 직전 하반기보다는 조금 늘어난 양상이고요. 4월에도 현재 신고 속도로는 한 3,000건 육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급매물 거래가 조금 형성이 되다 보니까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에 호가가 다시 조금 오르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급매물 소진되면서 호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후반 거래되는 신고 가격들은 아무래도 직전 급매물 거래 가격에 비해서는 소폭 가격이 오른 상승 가격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이제 좀 바닥을 확인하는 것인가 회복세로 접어드는 것이냐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네. 분석할 때는 절대적인 거래량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예.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회복 속도도 아직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전반적으로 지표상 기술적인 반등은 있었지만 추세적인 회복세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거래 현장에서도 대기 수요자분들이 좀 계시긴 한데 네. 지난 하반기 수준의 급매물이 있냐 이렇게 찾는 대기 수요가 많고 예. 호가가 오른 매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실 때 절대적인 거래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근데 지금 월 한 3,000건이라고 하셨나요? 올해 한 500건까지 떨어졌다가 3,000건 정도 거래가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네. 이전에 거래가 회복됐다고 표현할 정도가 되려면 한 몇천 건 정도 거래가 돼야 됩니까? 네, 그 말씀드린 거래량 회복 추세가 서울 아파트 실거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예. 서울 지역이 예년 한 5년 정도의 평균적인 월 거래량을 분석해 보면 적어도 월에 한 5,000건, 6,000건 가까이도 거래가 좀 형성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지난 하반기에 비해서 1분기에 확실히 거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평균적인 거래량이 형성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호가 오름세와 함께 시세가 반등을 보인 곳들도 있고 상승거래 비중도 늘고 거래량도 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뚜렷한 회복세 진단을 하려면 좀 더 이제 절대적인 거래량이 네. 회복이 되고 추세적으로 거래가 계속 늘어나는 양상들이 확연하게 보이는 걸 좀 확인해야 된다.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네네. 실제로 이번 4월 현재 거래 신고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3천 건 전후 육박 혹은 넘을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여전히 이제 완연한 회복세랑 정상 거래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기에는 거래량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정도는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느 정도 대충 가격에 뭐 매매가 되고 있는지는 알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통계나 이런 것들 나온 거 보면은 뭐 0.몇% 올랐다거나 하락했다거나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대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고 내렸는지가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집값이 한창 고점을 기록했던 시절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집값이 떨어진 겁니까? 뭐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네,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급매물 중심으로만 거래가 형성되고 오른 호가의 매물은 여전히 좀 관망 대기하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서울이나 경기권 주요 이제 주거지역 아파트 시장에 실제 거래에 신고돼 있는 상황들을 보면 이전 최고점 수준에서 많게는 한 30%가량 혹은 15에서 한 20% 정도 내린 거래 신고량이 주요하게 신고가 되어 있고 그거보다 이제 좀 높아진 가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지난해 하반기 수준의 급매물이 다시 나오지는 않을까 아니면 지금이 완벽하게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의심에 네. 이제 관망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실제 거래 사례들은 전고점 대비 한 20-30% 정도는 내린 것 위주로만 거래가 실제로는 일어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값이 한 10억이라고 하면 한 7, 8억 정도에 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예. 근데 지금 매수에 나서고 있는 연령층이 2030 세대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청년층들이 집을 사고 있다. 이렇게 파악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가격이 지난 하반기에 실수요 시장에서도 좀 급락하기는 했었고 특례보금자리론이라던가 이렇게 좀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상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실수요 거래는 조금 형성이 됐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1030 청년층들이 적극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고 있다라고까지는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이유는 일단 절대적인 거래량이 워낙 좀 줄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추가 구매를 적극적으로 상대적으로 하기 어려운 중장년층에 비해서는 비율상 2030 세대가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예. 20년, 21년 연끌 투자로 이렇게 좀 적극적인 투자 구매 의향을 보이던 시점하고는 구매하고 있는 2030 세대들이 급매물 중심의 실수요 거래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이 청년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집을 사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네. 일단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 시장금리 하락과 함께 대출금리가 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급매물 중심으로는 실수요 거래나 주거 안정 목적의 거래를 좀 하고 있고 장기 투자적으로 가격이 오를 만한 곳들에 이제 저점 매수를 하고 있다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수도권하고 또 비수도권의 지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집값 흐름이. 네, 지금 서울 외에 경기 인천 지역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가격 낙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가격 낙폭이 컸던 지역들 중심으로는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소폭 회복의 움직임이 보여지기는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인천이나 김포 같은 경인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아파트 몰려있는 지역이라던가 지방에서도 세종처럼 지난해 낙폭이 특히 컸던 지역으로 꼽히는 곳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가격이 떨어진 매물들의 거래가 조금 형성되면서 지표상으로는 낙폭이 크게 줄고 혹은 일부 상승 반등으로 돌아서기도 했는데요. 네.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한국분홍선언 통계로 봤을 때 주간 매매 변동률 수치가 지난 3월 중순 이후로는 미세하지만 오름세로 전환이 되기도 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정도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낙폭이 컸던 지역 중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회복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곳들에 좀
좀 저점 매수를 하는 움직임 정도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아무래도 정부가 규제 완화는 계속해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다주택자들의 대출이나 세금 규제 같은 것들은 많이 이제 완화가 됐고 또 대출 금리가 조금 1분기에 안정세를 보이는 부분 등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낙폭이 컸던 곳들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난 것으로 경기 인천 지역이나 지방시장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전세 시장 역시 대출 규모가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가격 낙폭이 매매와 함께 동반해서 나타난 상황인데요. 네. 특히 최근에 급락장에서 좀 특이한 것이 매매보다도 전세가 더 불안정한 곳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세 가격 약세가 계속 진행되고 특히 입주 물량 부담이 있는 곳들에서는 전월세 가격이 계속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특히나 전세 시장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빌라 시장 중심에 전세 사기가 이제 대두되면서 불안감이 커져서 전세 회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까 예. 전세 시세 하락이 당분간 좀 계속 될 걸로 보여지고요. 전세 수요자를 찾기도 쉽지가 않아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가 조금 완화된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세입자도 많이 줄고 가격도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보증금 반환에 좀 어려움을 겪는 계약 만료된 세입자들 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도 당분간 좀 계속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에서 유발되는 역전세난 문제 같은 것들이 시장 회복세에 좀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뭐 청취자분들도 가장 궁금해한 점이 이런 건데요. 지금 집 사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제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을 참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좀 온기가 돌기 시작하는 겁니까? 일단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서 1분기에 거래 가격 중심의 소폭 오름세가 나타난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아직은 하락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일단 완연한 상승세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거래량도 아직은 확인이 좀 필요하고 전월세 임대 수익률 부분이라던가 또 공급 사이드 쪽에서의 미분양 리스크 같은 것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어서 바닥 확인까지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울 수도권 전반적인 바닥 확인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서울에서도 강남권 같은 좀 고가의 상급 지역은 좀 더 먼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역별 편차는 좀 나타날 수 있어서 투자나 거래를 하시려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세밀하게 시장 확인도 하시고 거래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되는 상황으로 알겠습니다. 판단이 됩니다. 네. 또 마침 오늘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동안에 부동산 규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사실상 다 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금리가 아직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써도 백약이 무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 정책의 효과 또 앞으로는 어떻게 또 정부 정책이 나가야 될지 마지막으로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1분기에 급매물 중심 거래가 좀 늘어나고 기술적 반등을 한 데는 규제 완화 발표를 꾸준히 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다주택자나 실수요 대출 상품들 지원한 것들에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다만 연착륙을 유도하는 또 안정화를 위한 정책 효과나 속도감은 초반에 기대한 것에는 좀 못 미쳤다라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시장에서 계속 리스크로 지적이 되고 있는 미분양 정체 문제라던가 전월세 시장 안정 문제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일단 금리 부분은 인상 마무리가 되고 시장 금리가 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조금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년보다는 확실히 안정될 걸로 보이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까지 가더라도 현재 높아진 금리 수준이 한동안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나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 증가 그에 따른 수익률 저하 같은 것들은 충분히 좀 검토를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의사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올여름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폭염과 폭우 같은 극단적 날씨가 나타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슈퍼 엘니뇨가 오기는 오는 걸까요?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미디어를 총괄하고 있는 윤지로 수석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엘니뇨 때문에 전 세계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엘니뇨가 뭔지는 대충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라니냐하고 엘니뇨하고 네.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도 헷갈리고 막 그래요. 네, 그 이제 페루 앞바다가 뜨거워지는 현상. 뜨거워지면 엘니뇨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적도 태평양 지역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날짜 변경선보다 약간 동쪽 지역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감시구역인데, 그 해수면 온도를 계속 관측을 하다가 일정 기간 이상 얘가 평균보다 0.5도보다 계속 오르면 이제 바닷물 엘니뇨다. 온도가. 네, 바닷물 해수면의 온도가. 그리고 반대로 평소보다 0.5도보다 더 떨어지면 라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이제 엘니뇨 기사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이 올 초까지 라니냐였는데, 그러니까 평소보다 해수 온도가 차가워지는. 네. 근데 이게 워낙 길었어요. 거의 역대 뭐 손꼽힐 정도로 길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 뒤에 찾아오는 엘니뇨는 또 엄청 강력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네. 이제 이 이야기는 조금 자세히 이제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네. 조금 이제 엘니뇨에 대해서 좀만 더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 진행자님 워낙 이제 상식이 풍부하시니까 일명 이제 뭐 우리 구아노 전쟁 내지는 뭐 새똥 전쟁이라는 거 아시죠? 예전에 다큐멘터리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네. 그 이제 그 페루 남쪽, 그다음에 칠레 북쪽, 그쪽에 구아노라고 하는 새똥으로 된 비료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었는데, 저 부러워했었어요. 네. 굉장히 좋은 비료라면서요. 네, 이게 그러니까 화학 비료라는 게 이제 나오기 전에 이거를 이제 유럽 사람들이 여기 이게 엄청 그 비료로 좋은 거구나라는 걸 알려지면서 막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남미 국가들끼리 막 전쟁하고 했던 그런 건데. 그래서 생각나네요. 그래서 질소 비료를 만들게 됐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새똥, 여기가 바닷가니까 바다새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니 뭐 바다, 갈매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도 많고 다 많은데 왜 하필 네. 여기서 이렇게 그 많은 구아노들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네. 뭐냐면, 자, 여기가 그 페루 앞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가 세계적으로도 되게 유명한 황금어장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다. 네, 왜 황금어장이 됐냐면, 여기가 이 지역이 기본적으로 그 바다 저 해저에 있는 깊은 차가운 물이 해수면으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용승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얘가 올라올 때 각종 영양분을 같이 끌고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 플랑크톤도 많고, 네. 그거 먹으려고 물고기도 많고, 그러니까 바다새들도 엄청 많이 몰리고 네.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바다새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주요한 용승 지역이 전체 바다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한 1% 정도 되는데,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 지역에서 전 세계 어획량의 50%가 잡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요? 여기가 핫스팟,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황금어장인데, 그리고 여기가 되게 이제 고온 건조하다 보니까 바닷물에 새똥이 쓸려 나갈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구아노 더미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 네. 그러니까 여기가 기본적으로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오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가끔씩 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물이, 차가운 물이. 그러면 따뜻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엘니뇨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얘가 더 막 활발하게 올라올 때가 있고, 이럴 때 이제 라니냐가 되는 거죠. 근데 기후 변화하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자체는 이 엘니뇨 라니냐라는 거는 뭐 기후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쵸? 원래 그냥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기후 변화랑 왜 요새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냐면, 이 기후 변화라는 게 워낙 급격하게 지금 기온이 오르는 전 지구적으로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쪽으로 엮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후 변화가 엘니뇨 패턴에 뭔가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반대로 요새 이제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거는 엘니뇨가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거꾸로. 네. 그럼 엘니뇨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얘기 나왔던 것처럼 전 세계 기후가
우리 같은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네.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니뇨가 평소보다 바다가 뜨거워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지구가 가뜩이나 더워지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또 막 보일러를 트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니까 네. 예를 들면 그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되게 강력했던 엘니뇨가 있어요. 시기도 엄청 길었고 네. 그리고 온도 상승폭도 엄청 컸던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얼마나 그럼 해수면 온도가 높았냐면 그 엘니뇨 지역이 네. 2.6도가 높았어요. 이 2.6도라는 게 얼마나 높은지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네. 이게 물론 바다니까 조금 비교가 좀 엄밀히 말하면 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2018년 여름에 기억하세요? 그때 서울이 39.6도, 막 네. 홍천 41도, 막 이래서. 왜 기억하냐면요. 네. 그때 에어컨이 망가져가지고 선풍기로 버텼어요 여름에. 그래서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때 이제 진짜 더운 여름이었는데 그 해 여름에 평년보다 얼마나 높았을까요? 그때 한 2도 높았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그해 여름이 그렇게 더웠는데 사실 예. 평균치로 따지면 2도 높았는데 이거는 바닷물 온도가 2.6도가 높았다라는 거니까 이거 엄청나게 더구나 이제 바다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육지만큼 온도가 막 확확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때 이제 보니까 이 바닷물 온도만 올랐던 게 아니라 전체 지구 평균 온도가 이때 굉장히 빠르게 올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때 엘니뇨 찾아오기 전에 역대 가장 지표 온도가 높았던 해가 2010년이거든요. 예. 이때가 평년보다 0.72도 높았어요. 그런데 이 엘니뇨가 지속되면서 2015년에 신기록이 나오는데 이때는 0.9도나 높았어요. 예. 그리고 2016년에 그걸 또 갱신하고요. 예.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최근에는 되게 길었던 라니냐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봤더니 온도 상승 폭이 약간 주춤했습니다. 예. 2019년 요때 되게 높았다가 요 한 작년 재작년은 약간 조금 그거보다 맞아요, 내려오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라니냐 덕분에 잠시나마 여기 기후 변화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더워가지고 고생했던 건 저건 없는 것 같아. 네. 이렇게 체감적인 느낌이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슈퍼 엘니뇨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써 베트남이 40도가 넘었다더라.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네, 근데 이제 요번에 뭐 베트남 40도 한 거는 사실 엘니뇨랑 직접적으로 연결짓기는 어려운 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엘니뇨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고,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라니냐에서 지금은 그냥 중립적인 상태고 엘니뇨로 이제 갈 것 같은 상황인 건데 사실은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가 지난 3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올 여름에 엘니뇨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네. 만약에 진짜 엘니뇨가 오면 지구 기온 상승이 진짜 더 빨라질 거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네, 아직은 좀 알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왜 지금 이번에 슈퍼 엘니뇨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엘니뇨 라니냐가 배터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엘니뇨 때는 에너지가 점점 방전이 됐다가 다시 이제 라니냐가 오면 다시 에너지가 축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니냐 기간이 워낙 길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럼 에너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쌓였을까. 그럼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빵 터질 일만 남았다. 예. 슈퍼 엘니뇨 올 거다. 그래서 예.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슈퍼 엘니뇨가 나오는 건데 제가 아직 WMO에서 공식적으로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 이제 국내 그 엘니뇨 연구하시는 대표적인 그 교수님께 여쭤보니까 네. 본인의 실험실 그 컴퓨터 모델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여러 모델들도 한 1.5도 정도 상승하는 거를 컴퓨터에서 모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1.5도 정도면 보통의 엘니뇨보다 더 강한 건 맞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뭐 2.6도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네. 그 정도보다는 약해 보이는데 사실 이 맹점이 뭐냐면 이 컴퓨터 모델이라는 게 그렇게 막 극한의 값 2.6도 이런 건 사실 모의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1.5도를 모의했다라는 거는 사실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려가 많이 되죠. 하지만 이제 예측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100%는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역대 사례 지금처럼 뭐 이렇게 라니냐 길었던 때를 보면 진짜 초강력 엘니뇨가 온 적도 있고 아닌 적도 있고 막 이렇긴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전문가분들께 여쭤보면 지금 단계에서 막 아직 슈퍼 엘니뇨를 얘기하는 건 조금 약간 창작인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근데 어찌 됐건 엘니뇨라는 게 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그리고 한 여름쯤 되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망할 수 있을 거다.
이 인간 참 초라하다. 자연현상 앞에서는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엘니뇨가 올 가능성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건 맞다. 그 정도까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근데 지금 아까 지구 한편에서 보일러 떼는 거랑 비슷하다. 엘니뇨 회사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일러 크기가 엄청나게 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뭐 면적으로 해봤자 얼마나 넓겠어요. 바다가 워낙 크니까. 근데 왜 가능하냐면 이게 호수에 돌 던지는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호수는 큰데 거기다 돌 던지면 이게 파장이 이렇게 막 퍼져가면서 저 끝까지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일렁일렁 하는 것처럼 이 엘니뇨도 여기서 굉장히 뜨거운 열원이 하나 발생을 하니까 이게 이렇게 파장이 계속 이렇게 번져서 막 수천 킬로미터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막 산불이 훨씬 더 나기도 하고 왜 2019, 2020년 굉장히 산불 심했을 때 이때도 보면 그 직전까지 엘니뇨였거든요. 근데 엘니뇨가 오면 호주는 되게 가물어요. 그래서 호주 당국에서도 계속 이번에 산불 나면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했었는데 진짜로 산불이 나버렸고. 네. 그때 뭐 지난 겨울 보면 우리 막 엄청나게 따뜻했다가 또 엄청 추웠다가 유럽은 또 그 사이에 막 해수욕할 정도로 따뜻했다고 하고. 이 날씨가 진짜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그 우리나라에는 엘니뇨가 오거나 일단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구체적으로? 통상 이제 엘니뇨 때는 우리나라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요. 근데 대신 기온은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기상청이 내놓은 장기 전망을 보면 올해 이제 6, 7월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더 더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엘니뇨가 뭐 전지구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우리랑 좀 거리가 있고 더구나 이제 어쨌든 지구는 계속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평년보다 사실 시원한 여름을 기대하기는 아마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엘니뇨 라니냐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던 현상인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일희일비해야 하는 이 현상 자체가 되게 약간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인간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살았는데 우리도 지구의 한 일부분일 뿐이다. 그 영향을 계속 받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생존할 수 있을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 나눌 때마다 느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구생활 백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선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미술 랭 가이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강원 영동은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3도, 광주 14도 등 전국이 8에서 14도로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5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5도 등 전국이 18에서 2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고 일부 지역은 25도 이상으로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인천과 경기 남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되고 충남은 오전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는 나쁨, 자외선 지수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으로 예상됩니다. 피부 노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현재 기온 16.9도, 습도 53%,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송도해수욕장 하면 어떤 곳이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부산을 먼저 꺼내는 분들도 인천을 먼저 꼽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두 군데 모두 추억이 있는 저 같으면 부산과 인천 어디요? 이렇게 되물을 것 같습니다. 인천 송도해수욕장은 초등학생 시절 여름방학 때 인천 외삼촌 댁에 놀러갔다 가본 기억이 있는데요. 푸른 동해바다를 상상하고 갔다가 개펄에 탁해진 해수욕장 물을 보고 무척 실망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부산 송도해수욕장은 업무차 부산을 찾았다가 마침 숙소가 근처에 있어서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해수욕을 즐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국내의 송도해수욕장은 부산과 인천 두 곳에만 있는 줄 알았던 저에게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려준 기사가 있었습니다. 경북 포항에도 송도해수욕장이 있고 쇠락했던 이 해수욕장을 다시 살려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포항 송도해수욕장은 1970년대 말까지 해마다 전국에서 12만 명이 찾았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고 하는데요. 해수욕장 맞은편 영일만을 매립해 철강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백사장이 유실되고 바다도 오염이 되면서 결국 지난 2007년 폐장하는 운명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후 포항시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해수욕장 복원을 위해 바다에 300m 길이의 수중 방파제를 설치하고 모래 15만 제곱미터를 채우는 노력을 한 끝에 해수욕장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포항시는 오는 7월 해수욕장 재지정을 받기 위해 샤워장과 화장실 공사 등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참 송도란 명칭이 붙은 해수욕장이 왜 이렇게 여러 곳이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191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수욕장으로 개발된 부산이나 송도 유원지 개발과 함께 1926년 조성된 인천 두 곳 모두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유원지를 홍보하기 위해 일본을 대표하는 명승지인 마쓰시마, 한자로 송도라는 이름을 가져다 붙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럼 포항에는 왜 있느냐고요? 포항에도 청어를 잡기 위해 일본인 어민들이 대거 이주해 살고 있었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일제 잔재 청산을 논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번 기회에 아픈 역사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답던 바다 나의 눈 속에 그보다 더 고운 너였어. 하얀 모래 위 너와 내가 남긴 추억들 파도가 떠나도 내겐 지워지지 않는 것.
또다시 찾은 바닷가. 하지만 이제 내 곁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그녀를 따라봐서. 하지만 내 맘 네 모습만 생각이 나. 그녀 머리에 쏟아진 별빛들. 그 별빛 아래 약속한 지난 날이 떠올라.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가눌 길 없는 내 눈빛. 너와 비슷한 사람마저 쫓고 있었어. 이 순간 내 두 눈 속에 너무 익숙했던 너의 뒷모습. 그렇게 그리던 지난 날 바로 너였어.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바닷가. 나의 눈 속에 그보다 고운 너였어. 하얀 내 맘에 지난 날 우리가 남긴 추억들. 파도가 안기듯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걸. 와 마주친 당황한 네 얼굴. 하지만 너의 곁에도 다른 누가 있는 걸. 너를 안고 싶은 내 가슴. 널 붙잡고픈 내 손길. 넌 이미 나를 둔 채 멀어져 갔어. 하지만 널 돌아본 순간 두 눈에 흐르던 네 눈물 때문에 홍나처럼 기다린 너란 걸 알았어. 날 봐. 다시 너에게 달려가는 나를 봐. 지는 태양도 내 사랑을 가릴 순 없어. 하얀 모래 위 우리의 사랑을 다시 새겨봐. 이제는 내 사랑 너를 놓지 않을 테니까. 오늘의 발견에 의해서 폴킴의 파도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7540님, 포항 송도해수욕장 오늘 방송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성과 이루면 좋겠습니다. 올해 기회 될 때 가족들과 놀러가서 힐링하고 싶네요.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어요. 저 물론 좀 시간이 지난 얘기긴 한데요. 한 14년 전쯤인가요? 포항을 갔는데 동해안에도 조개가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포항의 그 해수욕장 바닷가에 발을 꼬물꼬물하니까 막 조개가 잡히는 거예요. 가족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조개를 잡아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깨끗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번 가보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9568님. 맞습니다. 경북 포항에도 송도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외갓집이 있는 포항에 자주 갔었는데 외가에 갈 때마다 송도해수욕장과 죽도시장, 구룡포, 호미곶, 오거리, 육거리, 형산강 제철소 등 포항 명소를 두루두루 구경했었네요. 정말 많이 하시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죽도시장 되게 좋죠. 저 가보고 싶어요. 다시. 많은 분들이 요즘 KTX가 있기 때문에 포항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래간만에 포항 가서 맛있는 회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한 번쯤 송도해수욕장 찾아가 보시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에만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어요. 네, 우선 오늘 새벽에 1시 53분에 강원도 동해시 남남동 쪽 4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또 동해에서 발생한 거네요. 예, 그리고 오후 4시 32분쯤에 인근 지역에 또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동해안 지역인데 강원 지역에는 진도 2 정도의 흔들림을 느꼈다고 하는데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 건물의 위층에 있는 분들 정도만 느낄 수 있는 규모의 지진입니다. 네. 그리고 8일 날 저녁 7시 51분에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미소 지진이라고 그러죠. 2.0 미만의 작은 지진들을 포함하면 11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진을 감지했다는 신고는 30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요. 네. 그러면 지난달에 동해 지역에서 연쇄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네. 그거랑 무슨 관련이 있나. 어제 진행자분과 제가 나눴던 것처럼 이런 미소 지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강진이 이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진은 관측은 할 수 있으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맞아요.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지난달에 동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하고 이번 지진까지는 연결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발생한 지진이 이제 내륙 쪽으로 더 오는 건가 하는 두려움 때문인데요. 네. 이유는 이 선을 쭉 그 미소 지진들 연결해 보면 전혀 다른 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단층대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단층대가 다르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지진이 발생한 깊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달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들은 대부분 30km 부근에서 그러니까 그 깊이에서 발생을 했는데 네. 이번에 동해안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들은 바다 밑바닥 깊이 한 15km 정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같은 지진은 아니다.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왜 발생하는 겁니까? 이렇게 여기에 답을 내놔야지 안심이 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응력이 오랫동안 쌓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혹은 동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자극을 줬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29분쯤에는 경기도 연천군 인근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연천군 북북동쪽 4km 지역이고 깊이는 5km입니다. 진도 2 정도지만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번 지진의 진앙 반경 50km 지역을 봤을 때 지난 1978년 이후에 15차례 지진이 발생했고 네. 가장 규모가 컸던 거는 2013년에 2.9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실 때도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죠. 게요. 우리 블록 쌓듯이 블록 이렇게 넘어뜨리면 계속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네. 같이 넘어지는 네. 것처럼. 아까 이제 옆에 지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일본에서 자꾸 지진 난다고 하는데 블록 넘어뜨리는 것처럼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조금씩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일본 또 지진 났잖아요. 예, 오늘 오전 7시 14분쯤에 일본 이시가와현 노토반도 북쪽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지진으로 최근에 규모 6.5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던 이시가와현 스즈시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가 됐고요. 니가타현의 사도시에 등에서도 진도 3의 흔들림이 관측이 됐습니다. 지난 5일에는 이시가와현 북쪽에서 오후 2시 42분경에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을 해서 네. 그 당시에 한 명이 숨지고 건물 곳곳이 기울었었는데 이시가와현 북부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원의 깊이 오늘 발생한 지진은 12km였고요. 진동 주기가 길어서 고층 빌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6.3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6.5로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오후 6시 30분께도 최대 규모 4.7의 여진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9시 54분에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 북쪽 101km 해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 진원의 깊이는 10km로 분석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나 네. 기상청에서는 국내 영향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만 혹시 불안하시다면 국민재난안전 포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네. 포털에 들어가시면 지진 대피 장소가 나와요. 근데 실제로 네. 한 번씩은 가족들과 함께 네. 우리 집에 무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혹은 떨어져 있을 경우에 사실 휴대전화가 안 될 가능성도 있고 네. 할 때 대피처 정도는 눈으로 한번 아이들과 확인해 두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때 비상배낭인가요? 네. 생존배낭. 생존배낭. 네. 그거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요즘 패키지들도 많이 나와요. 지금도 많이 네, 지금도 판매가 되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문가한테 여쭤봤더니 네. 한꺼번에 사시는 것보다 필요한 부품 하나하나 사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한 거 하나하나 사서 네. 이렇게 배낭에 끓여놓고 아이들한테도 우리 집에 여기에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건 사실 준비를 못했는데요. 플래시는 그렇죠.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2개 정도 이렇게 뒀어요. 네.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라디오도 하나 어디 위치에다 두시면 사실 통신이 끊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네. 예, 그런 거 휴대전화보다는. 가족들하고 좀 정말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건 약속을 좀 해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러게요. 스승의 날 앞두고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어요. 네. 10명 중에서 9명은 1년 동안에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예. 교사 노동조합 연맹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서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조합원 11,37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0.9%포인트 신뢰 수준인데요. 지금 교직 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매우 불만족하다가 39.7%. 10명 중 4명 정도 되네요. 네, 조금 불만족하다가 38.7%. 그러니까 합치면요, 68.4%. 열에 7명 가까운 선생님들께서 불만을 표시하셨다는 거죠. 조금 만족한다 12.1%, 매우 만족한다는 1.2%밖에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종종 그렇다가 33.6%나 돼요. 예. 그다음에 가끔이 27.6%. 그리고 저 심각한 건 거의 매일 25.9%. 거의 매일요? 네, 그게 4분의 1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종종 가끔 매일을 다 합치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5년 동안 교권 침해 상황을 묻는 문항에서 교권 침해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한 교사는 26.6%나 돼서 상담을 받는다는 건 본인이 힘들다고 느끼는 걸 좀 넘어설 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한다면 선생님들의 정신적 압박이 상당하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예. 교육 활동 중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교사도 5.7%에 달했습니다. 어떤 교단에 서는 데 있어서 처우가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소위 말해서 학부모의 극성에 시달려가지고 그러는 건가. 학생들이 요즘에 좀 더 거칠어지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사라졌기 때문인가. 네.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교권 침해를 굉장히 중요한 이유로 꼽은 거예요. 그러면? 네. 실제로 상담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 이게 이제 한국교총에서 발표한 그 보고서인데 네. 여기 실린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선생님께서 지난해 두 학생 간의 학교 폭력을 제지하다가 한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에 대해서 특별 교육 이수 조치를 결정했는데 네. 이 학생의 학부모가 항의를 하면서 방송에 제보하겠다라고 교사를 협박했다고 합니다. 네. 교사가 휴대전화로 아이를 때리려고 했다면서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수업 중에 학생 그 책상에서 책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라 주워주면서라고 얘기했는데 다음날 학생 부모가 찾아와서 아이의 손목을 내리쳤다면서 항의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도 역시 무혐의로 결정이 났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겠죠. 예, 네.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로 선생님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작년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처리 건수가 550건인데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비대면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건수가 좀 줄었다가 최근에 대면 수업을 많이 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총 설명을 들어보면 예. 학부모의 교권 침해 상담 원인 중에서 학생 지도가 125건이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절반 이상이 아동학대 신고로 협박하거나 소송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서 교원들의 소송비 지원을 교총에서 하고 있는데 그 비용도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검찰에 가보면 무혐의로 종결될 만큼 무고한 사건이거나 아니면 말고식의 내용이 많았다라고 하는 게 교원단체의 주장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선생님이 많이 계시면 사기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교사들 사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도를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법안 발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지도 하는 거를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 그다음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만약 선생님이 아동학대를 신고를 받았어요. 예. 그러면 수사를 받기 전에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가 무고 등의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 신고자를 업무집행 방해 또는 업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지도를 하는 건데 그거를 학부모가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다. 예. 그런데 검찰까지 갔는데 무혐의로 밝혀졌다. 그러면 그 신고한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조항인데 현장에서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조항들이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교권도 보호해야 되지만 아동들의 인권, 학생들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진실에 가깝고 사실의 실체적 진실에 네. 가까워지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전 그 학생들의 의견도 포괄적으로 같이 조사를 해서 네. 같이 좀 비교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사실 이건 이제 교사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그렇죠. 한 거일 예. 테고 학생들 입장으로 얘기하면 과거에 이제 성추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뭐 스쿨 미투 뭐 얘기도 네.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텐데 네. 그러면 또 학생들이 억울한 일을 겪을 수 그러니까요. 있는 사례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양쪽의 문제들을 같이 균형 있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교사들은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교단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나 이런 게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확인할 수 있는 조사가 아닐까 싶네요.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밤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성북구 07년생 학폭이라는 제목으로 10대 여학생의 폭력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가 됐었잖아요. 네. 경찰 조사 결과 쌍방폭행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내용이 영상에 담겨져 있었고 그 수위가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SNS에 영상이 유포가 됐고요. 가해자를 처벌해라 뭐 신상털기까지 이어지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네.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쌍방폭행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폭행 혐의를 받는 A양과 B양을 입건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난 3월 26일에 이 사건이 발생했고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에 다니고요. 사는 곳도 다른데 인터넷상으로 언쟁을 빚으면서 한 건물 주차장에서 만나 직접 싸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은 현장에 출동을 했고 양측 보호자까지 경찰서 불러내고 조사를 했는데 네. 결론을 내자면 CCTV 영상까지 경찰에서 확인을 했어요. 쌍방폭행으로 결론을 지었고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잖아요. 근데 네. 양쪽이 다 처벌을 원치 않아서 합의를 하고 정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처벌 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황이었는데 네. 종결을 앞두고 있는 이 사건이 1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지면서 SNS에 퍼졌고 수면 위로 부상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거잖아요. 네. 신상털기까지 갔으니까. 네. 이 영상 유포자를 찾아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누가 만드는 거라 그래요? 당사자 중에 누가 한 명이 만든 거예요? 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따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의사 불벌죄로 서로 그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영상을 퍼뜨렸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영상 유포자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1분짜리 영상이니까 안에 수위가 아무리 높아도 앞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영상 공개될 때 이거 맥락을 전혀 파악할 수 없을 때는 정말 이걸 어느 한쪽의 문제로 단정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폭력과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 그래서 뭐 파문이 또 일기도 했었는데 뭐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이 퇴교 처분 받은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피해자도 퇴교 처분 받았다고요?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당시 학폭 피해자였던 A 씨가 교육생 동료 간의 의무 위반 행위로 퇴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동급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글이 오픈이 되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경찰학교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확인이 돼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4명은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 피해자로 지목이 된 사람들의 경우에도 다른 상대들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서 추가 조사 및 학생 지도위원 논의를 거쳐서 퇴교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괴롭힘을 만약에 했다. 그 피해자인데 피해자도 또 다른 사람을 또 괴롭혔다. 그럼 이게 만연돼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근데 이제 댓글을 제가 보니까 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아서 그게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이 결과를 가지고 온 건지 혹은 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실제로 괴롭힘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원인으로 벌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있긴 했는데요. 어쨌든 학교 학생 지도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퇴교 처분을 결정한 사안이긴 합니다. 추가 조사도 했고요.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경찰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요.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어떤 이유인지 이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좀 이상하긴 하네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 이거 시도해봤어요. 이 소식 들려가지고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근데 저는 오늘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가능해졌어요? 네, 제가 좀 전에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은 뭐 아시다시피 막 참여 별로 안 하는데 막 사람 되게 많은 단톡방에서 나가려고 그래도 누가 나갔습니다라고 찍히니까 맞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인식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못 나가고 계속 그 알람을 꺼놓고 견디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나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다른 이용자한테 알리지 않고 대화방을 나갈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대화방을 나갈 때 나갔다는 얘기가 남들에게 표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조용히 나가는 이 기능이 도입이 되고 나면 이제 카톡방을 좀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건데요. 이거를 쓰고 싶으시면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업데이트를 하신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점 3개짜리가 있거든요. 거기 클릭을 하시면 실험실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실험실 기능을 ON을 하신 다음에 업데이트 하시고 실험실 기능을 ON을 하시면 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쓰실 수가 있어요. 가끔씩 미스터리한 일이 있기는 해요. 안 나갔다는데 나가져 있더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진상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내일이 바로 살바도르 달리의 생일입니다. 그래요? 네, 5월 11일 생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달리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살바도르 달리가 제가 작가들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누구랑 가장 친해지고 싶은가 생각했을 때
저한테는 살바도르 달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인간적인 매력도가 어마어마한 작가인데요. 빈지노의 달리 벤 피카소라는 노래에도 등장을 하듯이 네. 살바도르 달리, 반 고흐, 피카소는 80년대생들에게는 예술가라고 하면 떠오르는 가장 상징적인 작가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달리 모르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만큼 네. 뭐 우리 국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진 화가이기도 맞아요. 한데, 근데 뭐 그렇게 따지자면 화가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유독 달리를 이렇게 친근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작품 세계만 봤을 때는 더 선호하는, 좋아하는 작품들이 있는데요. 네. 달리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괴짜 중에 괴짜인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밉지는 않거든요. 예. 한번 그가 했던 인터뷰나 어록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전에 TV쇼에서 진행자가 달리에게 예술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달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나는 예술에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나쁜 화가입니다. 굉장히 겸손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뒤에 덧붙여서요. 예. 나는 나쁜 화가입니다. 좋은 화가가 되기엔 나는 너무 똑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외에도요. 달리가 자기애와 자기 확신에 찬 여러 어록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나는 매일 아침마다 최고의 즐거움을 경험한다. 그건 내가 바로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실이다. 내 꿈은 살바도르 달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어떠세요? 진행자님도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이런 친구가 제 옆에 있다고요? 별로 친해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그쵸. 여기까지만 네. 들으면 그런데요. 저는 달리의 이런 일종의 자의식 과잉이 어린 시절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는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살바도르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좋은 이름이죠. 네. 그런데 이 이름은 달리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달리가 태어나기 전에 죽은 형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살바도르였고요. 이후에 달리가 태어나자 같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달리가 5살이 되던 해에 그의 죽은 형의 무덤에 데려가서 5살 아이를 두고 너는 죽은 형의 환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이에겐 조금 잔인하죠. 네. 네. 그래서 아마 달리는 그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되게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 결과 자기애가 좀 과잉이 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사실 그의 삶과 행동 전체를 보면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행보들이 많았으니 저는 그 자의식 과잉이 밉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똑똑한데 저렇게 하면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요. 어렵잖아요. 살짝 얄밉지만 할 말이 없어지죠. 근데 우리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하면 형하고 같이 네. 어깨 위에 올려놓고 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걸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풀었다. 경쾌하게 좀 풀어낸 게 네. 아닐까. 근데 달리 생각하면 코스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트레이드 마크죠. 네. 아마 달리는요. 미술가들 중에 얼굴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훨씬 유명하지만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딱 떠오르지 않으시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달리는요. 미술학교에 다닐 때부터도 이미 멋쟁이로 소문이 났고요. 유난히 자신을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수염도 이때 미술학교에서부터 길렀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글을 두고 이런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살바도르 달리는 잘 훈련된 지성과 놀라운 독창성, 기괴하고 파격적인 옷차림 등으로 유명하다. 그래, 달리 당신은 천재다, 인정한다. 이렇게 칭송한 사람은 바로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찬사를 막 보내는 거죠. 야. 갑자기 저는요, 노홍철 씨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분의 사업장을 보면 곳곳에 노홍철 천재라고 붙여두기도 하고, 그래요? 네, SNS를 보면 다시 태어나도 노홍철 이러면서 자기 애를 뽐내시던데 달리가 현재 살아있다면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다소 괴짜 같지만 그냥 괴짜라고 하기에는 능력이 많아서 천재인가 싶기도 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살바도르 달리가 수염을 기르기 시작한 이유도 재미있는데요. 네.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고 수염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담뱃갑에 여분의 수염을 넣고 다니면서 수염 하나 하실래요? 이렇게 묻고 다녔다고 해요. 재밌네요. 재밌는 사람이죠. 근데 달리 수염은 이거 어떻게 고정하는 거예요? 다들 이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달리가 40즈음에 쓴 자서전이 있는데 그 자서전에 의하면 수염은 물엿으로 굳힌다고 합니다.
아니 수염을 물엿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요? 네네. 사실 헤어 제품을 써도 그렇게까지 굳나 싶을 정도로 기괴한 모양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끝이 동그랗게 말려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거의 눈썹 끝에까지 직선으로 쭉 올린 것도 있거든요. 네. 막 팔자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수염의 끝에는 꽃을 꽂은 그런 사진들도 있는데 그래요? 화장실에 갈 때면 수염에 꽃을 이렇게 꽂고 갔다고 해요. 귀엽네요. 재밌는 사람이죠. 네. 또 그 수염과 관련된 일화가 있어요. 네. 존 레논의 아내가 이제 일본인 예술가인 오노 요코거든요. 네. 오노 요코가 어느 날 달리에게 1만 달러,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줄 테니 콧수염 한 뿌리를 잘라서 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박스에 보내달라. 네. 그런 요청을 했는데 달리는 정원에서 바짝 마른 잔디를 구해서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거기에다 물감을 잘 칠한 다음에 오노요코에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네. 나중에 오노요코가 펄쩍펄쩍 뛰자 내가 적당한 플립을 구하기 위해서 정원에서 한나절이나 보냈고 그걸 고르고 포장하는 수고료로 1만 달러는 적당한 금액이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 저는 돈 이런 진짜로 받았어요? 받았다고 해요. 이야. 저는 이런 친구 하나 곁에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삶이 좀 이게 재밌다고요? 네. 아니 이거 사기잖아요. 네. 아니,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통할 수 있는 얘기일 수는 네. 있을 것 같은데 좀 익살스럽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러면서 좀 있긴 한 것 익살스럽죠. 같아요. 네. 근데 달리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주변에? 사실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네. 집단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우선 달리는 학교에서도 모범생은 아니었는데요. 6살 때부터 그림의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재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최고의 미술 학교인 마드리드 산페르난도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을 했는데 네. 졸업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번이나 제적을 당했거든요. 네. 첫 번째 제적 후에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데 두 번째 제적은 퇴학으로 이어졌어요. 네. 그게 졸업시험 직전이었는데 졸업 면접 시험을 거부했거든요. 나 저 시험 안 볼 거야 이렇게 했다는 네. 거예요? 그가 자서전을 썼다 그랬잖아요. 예. 그 자서전의 제목도 살바도르 달리의 비밀스런 삶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그 학교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서 이제 밝혔어요. 그러면서 졸업 면접 시험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나는 확실히 면접장에 앉은 새 교수들보다 똑똑한데 내가 왜 그 자리에서 면접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면접을 거부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네. 말하는 게 이거 정말 다 이제 사실에 입각한 건데 네. 자꾸 농담을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제가 재밌자고 드리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자의적으로 면접을 그렇게 거부해서 퇴학을 당했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달리는 퇴학을 당한 것에 조금도 위축되지는 않았고요. 네. 실제로 퇴학 후에 했던 개인전이 주목을 받으면서 예술가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면접 거부는 다소 좀 과격하기는 하지만 그의 천재적인 재능을 생각하면 뭐 한편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도 싶기는 있잖아요. 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그러니까요. 네. 난 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경우가 있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비슷한 경우인 것 같은데. 네. 저는 달리 작품에 대해서도 우리 얘기해 보죠. 네, 그럴까요? 네, 초현실주의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달리 이꼴 초현실주의 이렇게 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은 작품 설명 전에 초현실주의라는 예술 운동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는 초현실주의라고 하면 보통은 꿈, 무의식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당시의 정치 사회적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초현실주의 운동의 발발이 1920년 정도인데 네. 이 전에 이제 유럽 전역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네, 1차 네.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이성과 합리라고 믿어왔던 이제 가치관들이 충돌하면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전쟁과 같은 비극이 만들어지자 이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를 부정을 하고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좀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게 뭘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성에 의한 합리적인 논리적 사고가 아니라 이성이 없는 것, 판단이 없고 선입견이 없는 것, 그게 바로 무의식이다 하면서 이제 무의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기존의 가치관 그리고 선입견으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로서 무의식을 찾았던 게 그 당시에 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잘 맞아떨어져서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현실의 세계가 아닌 무의식의 세계를 그렸고 그 이제 형태들은 알듯말듯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무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예 추상은 아니지만 네. 알아볼 만은 한데 그 알아볼 만한 사물이나 상황이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도록 낯설게 조합이 되거나 네. 혹은 현실과는 좀 다르게 명확한 형태와는 다르게 이제 좀 왜곡이 되어서 표현이 되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죠. 작품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가장 유명한 달리의 작품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테이블 위에 시계가 막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거잖아요. 녹아내리는 시계는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네, 그게 막 인테리어 용품으로도 많이 나오고 패러디도 많이 나오고 시계 대신 피자가 널려 있거나 고양이가 널려 있거나 혹은 뭐 심슨 만화에선 심슨 가족들이 널려 있거나 그러네요. 이런 패러디들도 네. 많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1931년 달리가 30살 즈음에 그린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입니다. 현재는 뉴욕 현대미술관이죠. 모마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달리의 작품 중에 대표작입니다. 실제로 달리도 이 작품으로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작품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라디오라서 그림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멀리 뒤쪽에는 파란 바다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앞에는 황토색의 사막이 있어요. 우선은 사막과 바다의 조합부터 낯설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나뭇가지나 테이블 위에 시계가 녹듯이 걸려 있는데요. 시간이야말로 인간이 개입할 수가 없는 불변의 견고한 가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상징하는 시계를 널려놓으니까 그게 구부러지고 처지고 이러니까 마치 시간을 왜곡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네. 평론가들은 이 작품에 대해서 비슷한 시기에 각광을 받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시간의 왜곡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예. 절대 불변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게 그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예.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형태로 가지 않고 뭐 빛의 속도로 가면 차원을 이동한다거나 시공간이 틀어지는 이런 것 또한 초현실적인 개념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달리는요. 달리의 이 어록들은 아니다. 나는 상대성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태양에 녹는 까망베르치즈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뭐야, 꿈보다 해몽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멋있게 당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네. 공간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개념이다. 네. 뉴턴의 이론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쭉 그 과학이 발전해 왔는데 그게 한꺼번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달리가 던지는 게 시종일관 농담 같잖아요. 네. 근데 달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각박한 사회 속에서는 다들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진지한 척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광기를 가리기 위해서 진지한 척을 하는 거지 나는 미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약간은 좀 철학자 같은 면모도 가끔씩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꿈속을 그려놓은 것 같은 모습 속에 낯설고도 익숙한 상징물. 그러니까 시계인 건 분명 알겠는데 시계가 녹아내린 건 현실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낯선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유의 매력적인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요. 이 작품이 세상 사람들에게 초현실과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프로이트의 무의식, 정신분석학이 유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많은 사람들이 다 무의식에 대해서 각인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작품이 너무 매력적이니까 우와 이 작품 뭐야 시계가 왜 녹아내려 했을 때 저게 무의식이라는 거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네. 그 당시에는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서서히 등장할 때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었던 건 아닌데 그림 덕분에 그런 초현실과 무의식의 개념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된 거죠.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무의식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인간의 이성으로 신에서부터 벗어나서 네. 인간이 이성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합리성을 가지고 발전해 왔는데 네. 그 세계 너머에 무의식이 있다고? 이건 그렇죠.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을 것 같긴 해요. 낯설지만 또 꿈을 꾸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런가 싶기도 하고 되게 매력적인 이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는 미술계에서는 별로 인정을 안 해줬다고요. 어떤 것을요? 달리를
달리에 대해서요. 예. 초현실주의를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 녹는 시계는 초현실주의의 상징이 맞거든요. 네. 대표적인 상징. 그리고 대중들에게도 달리가 그렇게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였지만 사실 미술계 안에서는 그 이제 아카데믹한 그들의 카르텔 안에서는 그렇게까지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인정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했다 이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 그것은 작가의 그런 작품 자체보다도 달리라는 인간의 성향 때문에 좀 인정을 못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아, 좀 이상한 지금까지 사람이야. 들어본 뭐 것으로 보면 네. 약간 독특하기는 네. 하잖아요. 우선은 초현실주의를 처음 주창한 것이요. 이 살바도르 달리가 아니라 앙드레 브루통이라고 하는 화가이자 시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카데미 진영에서는 달리보다 앙드레 브루통이 더 유명하고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초현실주의 그룹을 이 브루통이 만들었는데요. 막 초현실주의 선언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달리의 작품이 언론에 대서특필된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작품이었냐면 불만족스러운 욕구라는 작품인데 현실처럼 정확하게 표현돼 있진 않지만 그 작품 제목에서 보일 수 있듯이 인간의 성적 욕망이 묘하게 연상되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갤러리에서는 이 작품이 선정적이라면서 전시를 거부했고 그 얘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브루통도 그 작품을 알게 되는데요. 작품을 보니까 너무 훌륭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달리에게 찾아가서 여지껏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모든 작품 중에 가장 환상에 가깝다라고 극찬을 하면서 네. 브루통이 만든 초현실주의 그룹에 그러니까 조인을 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너 같이 우리 네. 그룹에 들어와. 너도 이렇게 들어와라. 얘기했던 너 거죠. 훌륭하다. 예. 예. 그래서 달리도 초현실주의 그룹의 일원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기억의 지속, 녹아내리는 시계를 그리면서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또 매력적이고 재밌으니까 TV쇼 같은 언론에서 자꾸 부르죠. 그러니까 거기서 달리는 평소에도 개 대신에 개미핥기를 산책시키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거든요. 네. 막 방송에 개미핥기를 데리고 나가서 놀래키기도 하고 인터뷰에서 본인의 예술 세계를 전파하는데 좀 거리낌이 없다 보니까 대중들에게는 초현실주의 대표작가로 각인이 됐지만 당시 대다수의 초현실주의 작가들로부터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초현실주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지 꿈결처럼 상상력 있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럽 전역에 만연한 그 전쟁의 비극에 대한 대안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소 좀 이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고 약간 이런 면도 있어야 되는데 달리의 언행은 기존 사회체제의 불안정을 짚어내기는커녕 농담과 조소로 가득 차 있어 보이고 그래서 눈밖에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우리는 굉장히 심오한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초현실주의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모임을 좀 꾸리고 있는데 네. 게다가 공부도 많이 하고 아카데믹한 모임에 어디 돌 아이가 와가지고 갑자기 막 이상한 데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요. 불쾌하다. 네. 그럼 갈등이 있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초현실주의 그룹에 들어오라고 제안을 했던 브루통으로부터 제명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탈퇴를 하게 되고요. 네. 앞에서 근데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때도 그랬듯이 달리는 네. 전혀 개의치 않고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을 계속합니다. 말년으로 갈수록 미술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무대 미술이나 사진, 영화, 패션계와도 협업을 하면서 스펙트럼을 넓혔는데요. 네. 달리가 출연한 작품 중에 시계만큼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어떤 거요? 달리와 고양이와 의자 등의 기물이 공중에 둥둥 떠 있는 흑백 사진 본 적이 기억나실 있는 것 거예요. 같아요. 달리가 네. 펄쩍 뛰고 있고 고양이도 막 물과 함께 훅 지나가고 있고 그게 보통 달리의 작품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달리와 같이 협업을 했던 사진 작가인 그 필립 할스만이라고 하는 사진가의 작품이고요. 제목은 달리 아토미쿠스라는 작품으로 1948년도 작품입니다. 그 당시에는 포토샵이 없었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그런 사진을 만들어내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그 작품이 당시에는 굉장히 독특한 사진이었죠. 모두가 우리 그런 거 해보잖아요. 하나 둘 셋 하면 다들 공중부양으로 펄쩍 뛰는 거야 할 때 손발이 안 맞아서 여러 번 사진을 찍잖아요. 네. 이것도 역시나 모든 기물과 고양이와 달리가 함께 공중에 딩딩 뜨게 하기 위해서 26번의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26번의 물을 뿌리고 26번 바닥을 닦고 네. 또 26번 고양이를 던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필립 할스만과는 죽음의 욕망이라는 사진도 협업을 해서 같이 찍었는데요. 네. 이거는 어떤 사진이냐면
여러 명의 여체가 그러니까 여자들이죠. 네. 여체를 가지고 이렇게 각각 모여서 해골 형상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추후에 양들의 침묵 포스터에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옛날 영화라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벌의 거예요. 얼굴 부분이 해골 형상으로 돼 있어요. 그게 예. 사람의 코 모양 같기도 하고 예. 그게 자세히 보면 여체들의 조합인데 이게 바로 달리의 그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뚝 따서 활용을 하게 된 거죠. 달리는 이 이외에도요. 상업적인 협업에도 거부감이 없었는데요. 제가 이 로고는 모든 사람이 아실 것 같아요. 달리가 디자인한 가장 유명한 로고. 추파춥스. 추파춥스요? 네. 사탕요? 네, 추파춥스 로고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막대 사탕 네. 사면 이렇게 그 커버에 그려져 있잖아요. 동글동글동글하게 네, 꽃 모양처럼 예. 이렇게 해서 그거 달리가 만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달리는요, 회화뿐만이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소질이 있어서 이런 로고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패션 디자이너와 협업을 하기도 했는데요. 달리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도상들로 옷을 만들어서 패션쇼를 하기도 하고 크리스찬 디올과의 협업에서는 2004년 드레스라는 컨셉으로 미래지향적인 패션을 선보이기도 했고요. 디즈니와도 협업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방면으로 상업적 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달리를 두고 일간에서는 아비다 달러, 그러니까 굶주린 달러다. 다시 말해서 돈에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조롱을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다. 했던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달리가 돈만을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워낙 호기심이 많고 또 재능도 출중하다 보니 그가 했던 이런 협업들 덕분에 우리가 또 재밌는 거를 감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거죠. 처음에 달리의 말을 소개해 주셨을 때는 네. 뭐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자꾸 이렇게 소개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네. 매력이 있네 그쵸, 이런 생각이. 친근함이 좀 느껴지기도 하죠. 맞아요. 네, 왜냐하면 늘 어딘가에서 주목받고 잘난 척만 한 게 아니라 많이 제명당하고 또 안쓰러운 면도 있다 보니까 인간적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좀 외로웠을 것 같긴 하지만. 네. 근데 달리한테 혹시 뮤즈가 있었습니까? 달리에게도 뮤즈가 있었죠. 근데 이 뮤즈도 좀 다른 예술가들의 뮤즈에 비해서 좀 독특해요. 10살 연상의 러시아 이혼녀와 죽을 때까지 한 여자만 바라보면서 평생 살았거든요. 그래요. 보통 여성 편력이 있는 그런 예술가들과는 좀 많이 구별이 되죠. 네. 네. 그 달리의 생이나 네. 삶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해 보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그 시간 되시면 자서전 한번 구해서 읽어보셔도 이렇게 위인전 같은 자서전이 아니라 너무 재밌는 스토리가 많이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요. 자서전이 있어요? 네네. 써가지고 맞습니다. 그 출판이 돼서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거를 모르겠네요. 한번 저도 찾아봐야겠어요. 찾으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요. 저도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술가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볼 기회는 없잖아요. 네. 근데 달리 인생하고 달리의 작품이나 이런 활동을 들어보니까 달리의 예술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미슐랭 가이드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